안녕하세요. 연안국어학원입니다. EBS 2025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3강입니다. 물건 변동과 담보 물건의 특징 지문이에요. 1문단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은 물건과 타인 행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민법상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물권, 타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물건이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권리 자체는 물건이고요. 타인에게 이렇게 해 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 자체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타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을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민법에서 권리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권리가 사라지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타인에게로 이전이 되는 등 같은 말로는 권리의 변동인데요.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끼리는 합의하는, 즉 계약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채권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바로 계약의 당사자들이 되겠죠. 이 둘 사이에 계약을 한다면 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물건인 소유권이 이전이 되려면 소유권자인 양도인,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자, 1문단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물건과 채권이 있습니다. 자, 물건은 물건을 대상으로 권리를 가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인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채권인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가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야, 내가 너한테 10억을 빌려줄게. 정해진 기간 내에 이자 몇 %로 원금과 이자까지 다 갚아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게 라고 얘기를 하고요. 채무자가 알았어,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라는 의무를 수행하는 자, 채무자가 의사가 합치한다면 계약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자는 채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권리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건을 가지고 있는 물건 주인인 소유권자가 파는 사람이 되어서 양도인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이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 사는 사람 사이에 계약이 성립을 한다면, 자, 이 원래 가지고 있는 물건의 소유권, 즉 물건이 누구에게로 이전이 된다? 양수인에게로 이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단 채권의 변동이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물건 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뿐만 아니라 공시 방법까지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네요. 자, 1문단까지는 채권과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두 사이의 공통점을 얘기를 했다면 2문단에 들어오니까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물건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공시라는 말은 널리 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방법이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뜻합니다. 공시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이것도 과거에 기출평가원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은 봤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땅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 방법이 등기입니다. 등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이 좀 동산 중에서도 값어치가 나가는 동산이 내 거야 라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공시 방법은요, 동산 중에서도 좀 가치가 나가는 좀 자동차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경우에는 등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좀 뭐 사소한 물건 같은 것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즉 점유를 하고 있으면 공시가 돼요. 내 거다라는 게 공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공시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컨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건인 부동산에 대한 물권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로 공시가 됩니다. 이 지문에는 부동산 케이스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 방법의 역할은 물권 변동의 당사자, 즉 계약의 당사자겠죠.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어떤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내용의 물권,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시하는 것, 알려주는 것인데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당연하죠.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제3자에게 가서 돈을 갚아라고 하는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진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만 합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물건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여야 돼요. 즉,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야,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계약 당사자, 즉 소유권자인 양도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발생한다라는 기억 밑줄에 대한 내용이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만요. 자, 양도인과 팔게요. 이 물건 팝니다. 자, 양수인이 제가 사겠습니다.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을 성립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물건이 양수인께 되나요? 아니죠. 양수인이 무엇을 해야 된다? 공시 방법이라는 절차까지 갖추어야지 누구께 됩니까? 물건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계속 3문단으로 들어가 볼게요. 민법상의 권리 변동은 계약 없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좀 예외적인 상황이네요. 아까는 1문단에서 원칙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법대로 규정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계약과 무관하게 권리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채권도 그렇고 물건도 그런데요. 또한 법률에 의해서 물건 변동이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칩시다. 계약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법에 의해서 물건 변동이 일어나야 한다면 계약에 의한 물건 변동과는 다르게 공시 방법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와, 정말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예컨대 자, 예시 상황이 나오고 있으니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를 합니다. 그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다시 채권자가 있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겠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채무자가 있습니다. 돈을 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을 갚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 경매를 해서 사는 매수인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매수인이 저 그거 10억에 사겠습니다. 10억에 땅땅땅 낙찰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요, 원래 기존에 그 경매했던 물건의 주인인 채무자와 매수인, 경매에서 물건을 사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매수인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이거 경매에 내놨으니까 매수인이 돈을 지불했으면 이제 매수인 거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사이 계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수인이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 조건은 뭐다? 그냥 돈만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등기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계약 없이도 이뤄졌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어서요.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 혹은 자녀 등의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등기 없이 부동산을 바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률에 의한 물건 변동은요, 공시 방법 없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공시 방법을 갖출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상속 다 받았어. 상속 다 받아서 내게 됐어. 계약도 하지 않았고 공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등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예컨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이 상속받은 목 이미 자기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상속분을 등기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담보물건이라고 있습니다.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금전 채권자의 채권액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원래 일문단에서는 물건이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담보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물건을 사용하려는 그 물건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권리를 이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줬어. 자, 그런데 빌려준 돈을 다시 받겠어 라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의 물건과는 다릅니다. 담보물건은 금전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전 채권 실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 다시 돌려내 라고 하는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 채권자가요. 나 다시 돈을 꼭 돌려받아야겠어 라고 하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아까 일문단에서 채권과 물건을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채권자가 물건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채권자가 금전을 지급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물건을 법원 경매로 팔고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서 금전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나뿐만이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이 채무자에게 가서 내 돈 다시 갚아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같은 것들을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물건은 매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경우에 경매 대금 있죠. 경매 대금은 각자 채권에게 비례해서 선생님 제가 먼저 빌려줬는데 제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도 먼저 빌려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례해서 나눠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담보물건은 이러한 우선 변제권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담보물건은요.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이 돈을 돌려받아야겠어 라고 하는 이 우선 변제권을 내용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담보물건은 우선 변제권이네요. 좀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를테면 자 20억에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그 중에 16억 원이 빚입니다.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A라는 사람이 8억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채권만 가지고 있어서는 좀 불안하다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 말고 B, C와 같은 다른 채권자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동일한 이 채무자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8억을 못 돌려받아도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만으로는 불안해. 그래서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 이 담보 물건은 우선 변제권이라고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B, C가 각각 4억씩 빌려줬어요. 그럼 총 16억 원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이 집이 경매에 내놨더니 매수인이 나타났어요. 내가 그 집은 10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원칙은 뭔가요? 채권에게 비례해서 채권자들은 동일하게 대한다는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대 1대 1 비율로 받으면 사실 A는 5억밖에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5억, 2.5억은 다른 채권자들도 비례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5억밖에 못 받으면 3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는 동일한 채권자들과 달리 내가 먼저 우선해서
돈을 받겠다. 경매에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은 내가 먼저 들고 가겠다라는 이 우선 변제권을 들고 있다면 자, 이 케이스와는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거 10억이야? 근데 내가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거든. 해서 8억 받아갈게. 나 8억 빌려줬으니까. 그러면 남은 2억에 대해서는 1대1 비율로 각각 1억씩 받겠다는 채권자들은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와 C 같은 채권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물건의 특징이 뭐였나요? 채무자 또는 계약 당사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B, C 에게도 야, 이 돈 내 거잖아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그 권리가 바로 담보물건이라는 거예요. 와, 꼭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담보물건은 우선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데 우선변제권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야, 네 집 팔아서 그 돈 내가 빌려준 돈 들고 갈게 채권액을 회수로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리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채권액 회수를 목적으로 해서 담보물건, 즉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B와 C에게도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은 물건의 성격인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 성질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담보물건은 소유권 등의 다른 물건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보물건은 목적 자체가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빌려준 돈을 갚겠다라는 채권자의 금전채권 회수라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과는 좀 고유하게 성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담보물건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계약을 하지 않았죠. 법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원래는 일문단에서 그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이 필요한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돈을 다 갚는다면 이제 더 이상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목적 자체가 채권의 회수였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다 갚으면 이 물건 자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한 물건 변동이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둘째,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100%를 갚기 전이냐 100% 갚기 후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물건이 유지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담보라고 하는 것은 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질. 자, 세 번째 담보물건의 대상은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물건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가치가 그 물건 자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이 담보물건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담보물인 주택이 불타서 사라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인질이 사라졌는데. 하지만 이거는 대상이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은 원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담보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치 자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의 소유자인 채권 채무자가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면 담보물권자는 원래 담보물 대신에 즉 건물 대신에 주택 대신에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문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물건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맞죠? 물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틀렸네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물건의 공시 방법은 다릅니다. 요 지문에서는 부동산 케이스만 얘기를 했지만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동산에 대해서도 가치가 값어치가 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2번 물건의 일반적인 성질상 물건의 대상이 물건이 사라져도 그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인 물건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아니죠. 담보물건 자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과는 좀 다른 게 바로 담보물건이었어요. 원래 물건은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3번 문제. 3번 법원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경매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요. 자, 이거는 계약을 바탕으로 한 그 권리 변동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충족했을 때 변동하게 되는 그 권리 자체를 얘기했죠. 그래서 계약뿐만 아니라 공시 방법도 갖추기 전에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권리의 발생이 계약을 근거로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권리의 소멸이 법률을 근거로 일어나는 것은 민법상 권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칙 자체는 계약을 근거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률이 좀 예외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바뀌었고요.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과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이 상속받은 몫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자신의 상속분을 등기로 공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속 같은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된 법률을 근거로 일어나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예시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나중에 등기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아까 지문을 보면서 봤었는데요. 물건은 계약뿐만 아니라 기억의 내용입니다. 기억은요, 물건은 계약뿐만 아니라 공시 방법까지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나요?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시 방법까지 갖춰야지 누구나 쉽게 내 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담보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일단 정답은 4번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물건의 목적은 소유권 목적과 다르죠. 뭐였나요? 채권의 회수였습니다. 2번, 담보물권자는 담보물건을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같은 채무자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돈 돌려받을게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지만 담보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네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여러분들도 미리 알아놓으면 굉장히 사회에 살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번, 담보물건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멸을 합니다. 여기에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법률에 규정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아까 담보물건의 고유한 특징인 1번 중에서 있었죠. 4번, 담보물권자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여기에서 배타성이라는 건 남들이 못해라는 것입니다. 물건 내 거라는 뜻인데요. 담보물건은 물건 사용이 아니라는 거였죠.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경매를 통해서 팔아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지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5번,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담보물건은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죠. 전부를 갚으면 소멸하지만 전부를 갚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바로 담보물건의 특징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틀린 설명에 대해서 골라야 되는데, 유치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치권은 법률을 근거로 발생하는 담보물건이에요. 자, 담보물건의 종류 중에서 유치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길 가면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건물에 뭔가 현수막 같은 게 붙여져 있을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아니면 울타리 같은 것들을 쳐놓는다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크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치권인데요. 여러분들 유치장 가본 적 있습니까? 가면 안 되겠죠? 유치장도 이렇게 펜스 같은 데다가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유치장에 가둬놓겠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물건이냐? 유치권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건물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 공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가둬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를 확보하는 경우에 바로 유치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왜 물건에 해당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게다가 왜 담보인지도 아시겠죠? 담보는 인질이고요. 담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건의 사용이라는 목적과는 다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채권,
이 행사되기 전까지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는 담보로 맡아두겠다라는 그 권리가 바로 담보 물건이 아닙니까? 자, 이 유치권, 담보 물건 중에서도 유치권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치권은 요건과 효과가 모두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와 건축업자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사대금 지금 못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 법에 따라서 그래, 건축업자 네가 이 담보 물건 행사해 라고 하는 그 요건, 효과 모두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법으로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시작하면 발생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는 점에서 계약을 근거로 성립하는 물건들과 구별이 되고요. 자, 첫 번째 특징이네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이 실현되면 소멸하는 등 담보 물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담보 채권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건 맥락상 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문에서 담보 물건의 전형적인 특징이 1번, 2번, 3번이 있었는데요. 2번에서 기억이 나십니까? 1번과 2번에서는 그 모든 채권액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담보 물건이 유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다 갚으면 이제 소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실현되면 그 공사대금 지급받는 거요.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게 실현이 되면 당연히 유치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보 물건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는 게 맞겠네요. 2번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추가적으로 적어 놓긴 했는데요. 담보, 즉 건물을 이 건축업자에게 유치 좀 해놔주세요. 돈 꼭 준비해서 올게요. 라고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공사 대금 아니겠습니까? 그 채권은 바로 건축업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겠죠. 돈 돌려내 라고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뭡니까? 공사 대금입니다. 그래서 이 예문에서는 공사 대금이 바로 피담보 채권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만 계약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 다른 물건, 담보 물건과는 달리 담보물에 대체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유치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도 못한다라는 게 유치권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담보 물건의 세 번째 특징이었는데요. 원래 물건 자체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그 가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이 불타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 그 담보 물건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이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대체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권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세 번째 문단은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권도 물건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수막을 붙여놓고 펜스를 쳐서 누구든 이용을 못하게 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위에 의해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건축주가 아닌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돈을 갚지는 못했는데 건축업자에게 다른 이제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 건축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소유권 이전됐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계속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물건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이 유치권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틀린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한번 틀린 표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물 유치권자는요.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에게 자, 이 경우는 뭔가요?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요. 원래 완납만 하면 자기에게로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고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물건을 이전받을 수가 있었는데 유치권을 행사할 때는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갈지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이 4번 특성에 대해서 자 이제 1번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 건물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의 절반을 지급받으면 전체를 받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이에 상응해서 건물 절반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건물을 반으로 잘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권리가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담보채권이 실현되면 소멸하고 그 전까지는 유지가 되는 그 담보물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건물 유치권이 성립한 이후에 건물이 화재로 소멸하더라도 자, 대체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3번의 특징과 연관이 됩니다. 역시 행사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건물 유치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건물에 의한 유치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계약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유치권이라는 물건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5번도 역시 4번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의사표시라는 건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한다는 건데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그만두면 소멸하는 등 자, 여기 첫 번째 특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물건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물건 변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습니다. 계약 필요 없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AY에서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어휘 문제인데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물건과 타인의 행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분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나누다라는 분류랑 적절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자원은 민법상 권리 요까지는 다른 지문이네요. 자,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의미한다 라는 뜻에서 뜻한다 였죠. 이번에 의도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자 계획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도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맥락상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은 계약 없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과 성립한다 라는 말도 맞고요. 매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놔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나 법지문을 풀기 위해서는요. 매도는요. 판다라는 거고요. 양도와 거의 비슷한 말이고요. 산다라는 반대말은요. 양수입니다. 매수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팔다에 대해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물건이 사라진다, 물건이 소멸한다 라는 5번도 일맥상통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파이팅!